국방 NGO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에 따르면요,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자 집행하는 주체는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 국방 NGO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죠. 국방 NGO는 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데 유리한 정책이 선정되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국방 NGO의 활동으로 인해서 정부는 기존의 정책 대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보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방 NGO와 대립 혹은 협력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불확실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 기지와 훈련장이 파주나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 북부와 서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환경 문제와 또 재산권 침해 등의 주민의 불편이 끊이질 않았죠. 자, 이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에 용산기지 이전과 미 이사단 재배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국회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협정을 비준을 하자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었죠. 자,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토지 수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11월 국방부는 법원에 토지 보상금을 공탁을 했고 2006년 1월 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 국방부는 국방부 소유의 미군기지 부지에서 영농행위를 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 경고장을 주민들, 계고장이죠, 계고장. 고시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고시하는 걸 우리 계고장이라고 그러죠. 이 계고장을 주민들에게 발송을 하고 미군기지 부지에서 영농행위를 금지를 했지만 국방부의 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경작권을 주장하는 등의 이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팽성대책위, 평택대책위 등 지역 주민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가 평택범대위라고 그러죠.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평택범대위는 2005년 2월 통일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한 총련이죠.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입니다. 그리고 반미여성회,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전국의 138개 진보 단체가 참가하여 조직이 되었고요. 평택 미군기지가 대북 선제 공격과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군사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 지역의 강제 토지 수용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를 했죠. 자, 이들은 2005년 3월 미군기지 이전이 평등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헌법재판소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공공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들의 위헌 심판 청구를 각하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물리력을 활용을 한 미군 기지 이전 저지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6년 3월 15일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막기 위해서 굴삭기를 동원해서 농지를 파내는 작업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대책위원회는 이 굴삭기에 올라가거나 논에 불을 붙이면서 저항하는 한편으로 이 촛불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일반 시민들의 저항을 유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2006년 4월 7일 국방부는 법원의 대추리 일대에 출입 금지 및 영농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농수로를 파괴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영농행위를 차단을 했죠. 그러나 4월 8일 대책위원회가 굴삭기를 동원해서 국방부가 타설한 콘크리트를 제거를 하는 등 이 마찰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4일 이 국방부가 시위대의 집결지로 사용되는 이 대추리 분교의 철거와 기지 이전 터에 대한 철조망 작업을 진행을 하자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시민단체와 주민 등 1200여 명이 대추리 분교에 집결해서 군 경찰과 대치를 하였고요. 일부는 쭉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자,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일부 외부 반대 세력들이 반대 주민과 연계해서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제 철거와 철조망 설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524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160여 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이 대추리 분교 사태 이후에 평택 범대위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군, 경찰의 인권 유린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2006년 5월 4일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위해서 공병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과 자체 경계를 위한 병력 3천여 명을 대추리 일대에 투입을 했었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국방부의 군 병력 투입을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군에 의한 최악의 폭력 사태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평택 범대위는 대추리 분교 사태가 광주 5.18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5.18 개성 행사를 대추리에서 실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대추리 분교 사태를 5.18 항쟁과 연계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006년 5월 9일 문정현 평택 범대위 대표는 시위대가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폭력 사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부라고 하면서 폭력 시위를 옹호를 했죠. 이에 대해서 불법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이 보수단체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2006년 5월 9일 라이트 코리아 등 16개 보수단체는 이 민주노동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동당이 평택 불법 폭력 시위를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지지하는 시위를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법 시위대에 의해서 군 장병들이 폭행당하고 또 부상자가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평택의 범대위와 충돌 과정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문하는 자리에서 이 군과 경찰에게 불법 폭력을 행사한 단체를 군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평택 범대위의 불법 폭력 시위는 평택 지역 주민들의 지지 역시 받지를 못했습니다. 미군기지 건설 부지인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 주민 중에서 국방부의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인원은 전체의 2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지역 주민과 무관한 반미 세력이 전개한 정치적 투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6년 5월 12일 평택 지역의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시민단체장 연합대책위원회는 반미 반정부 세력의 불법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시위를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었죠.
자, 이에 따라서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6년 5월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4월 대출이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고 11월 13일 평택 미군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정부의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을 저지 또는 전환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방 NGO의 안보정책 감시 비판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크게 두 가지 한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님비 현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계점은요. 평택 범대위는 반미투쟁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 일부 외부 세력이라는 이 비판을 받았고요.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폭력 시위로 이 보수 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서 국방 NGO가 이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정부는 이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통과하는 이 제주 남방해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군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정부는 93년 12월 제156차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제주 화순항 인덕면에 있는 거죠. 안덕면에 있는 거죠. 안덕면에 있는 제주 화순항이죠. 안덕면에 있는 이 제주 화순항에 해군기지 신규 건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사업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제주기지 건설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재검토하기 시작을 했었죠.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2005년 5월 화순항 지역 주민들은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제주도의 안보 보훈단체들은 해군기지 지지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정폭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2005년 6월 제주도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주요 사업인 제주 해군기지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화순항 지역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2005년 8월 제주 위미항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2005년 11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군사적 의견을 발표를 했고 이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발송해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정부는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하고 제주도에서 평화 정진과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해군기지가 건설이 되면 제주도 전체가 군사기지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 해군기지는 중국을 포위하여 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대 이유는요.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가 적에게 점령을 당할 경우에 적의 군사기지로 사용될 수가 있고 남방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항로가 있기 때문에 해군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2005년 12월 위미양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재차 요구하자 2006년 1월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를 하고 같은 해에 4월 위미양에 해군기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미양 지역 주민들은 각각 해군기지 유치위원회와 해군기지 반대위원회를 조직해서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시민단체가 사태에 개입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요. 2006년 10월에는 제주 지역에 54개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제주 해군기지를 유치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창설했고요. 같은 해 11월 참여연대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공개 질의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는 등 혼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12월 국회는 제주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한다는 조건을 따라서 이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억 원을 연구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요. 제주도 도지사는 제주도민 토론회 실시 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해군기지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 3월 위미양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재차 반대하고 대신 강정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지를 신청을 하자 제주도 도지사는 같은 해의 5월 화순, 위미, 강정 이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54.3%가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를 했고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호하는 인원이 많아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최우선 건설 후보지로 선정을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해군기지 후보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는 100여 명에 불과해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2007년 7월 이 강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전체 주민 1,900명 중에서 725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680명, 약 94%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 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이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부는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2008년 9월 해군기지의 관광 미항과 크루즈항 기능을 더한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해군기지 건설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던 민주통합당은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2011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민군 복합항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이 시작이 되자 민주통합당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일시적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2012년 7월 참여연대는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죠. 첫 번째,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고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가 민군 복합항을 군사 보호시설로 지정을 하면서 민항으로 활용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구름비 해안의 폭파 등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2010년 야당이 다수당이 된 제주도 의회가 여당이 다수당이었던 2009년 통과시킨 해군기지 건설 지역의 절대 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는 안건을 다시 통과를 시키면서 절대 보전지역 해제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를 반대를 해왔던 것이죠. 자, 참여연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구름비 마을 파괴 등 이 환경 파괴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처럼 환경 문제를 강조하게 된 것은 이 도덕적 호소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NGO 고유의 활동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 군비 통제 또는 군비 축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NGO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고발을 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다이아몬드의 거래를 금지시켜서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NGO의 활동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쟁 지역의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아프리카의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이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등에서는 이 내전으로 인해서 유혈 분쟁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무장단체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점령해서 생산한 분쟁 다이아몬드의 거래 대금은 무장단체들이 무기를 구입해서 자금원으로 사용을 해왔죠. 그 결과 분쟁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NGO는 이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 무관 민간인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분쟁 다이아몬드 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 거래 금지 분쟁인 것이죠. 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법적 논란은 2012년 10월 대법원이 강경마을 주민들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무효라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완전히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던 민주통합당은 군항 중심 운영 우려를 불식하고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항만 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과 같은 조건을 달고 2013년 1월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과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민군 복합항 건설 반대운동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었죠. 자,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이 군사시설과 관련된 이 핀피 현상과 님비 현상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주 주민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조직한 해군기지 유치위원회 활동은 대표적인 핀피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군기지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조직된 대책위원회 활동은 대표적인 님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정책을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시켜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님비 현상은 이 반대의 개념입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죠. 자, 그래서 이 핀피 현상과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이 사례가 바로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안보정책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이 반전평화운동단체의 활동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패권 확장보다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보다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평화운동단체들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안보 문제에서 환경 문제로 전환을 시켰던 것이죠. 자, 이러한 활동 결과의 최초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민군 복합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었던 것이죠. 자, 시민사회와 국가안보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정부와 NGO는 이 안보정책의 효율성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정책 결정 과정이 과연 바람직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안보정책 결정 혹은 집행의 주체인 이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NGO가 제3자의 입장에서 안보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평가하게 된다면 안보정책의 투명성과 만족성이 제고되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NGO는 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해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부는 이 재정 지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법률, 행정적 수단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NGO 활동에 활성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NGO가 반드시 협력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정부는 NGO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NGO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거나 또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탄압하는 등 이 NGO의 존립을 위협할 수가 있고요. NGO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하게 밝혀 이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을 하거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서 안보정책의 집행을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NGO와 정부의 상호관계는 이 NGO와 정부의 상호관계는 상호협력 또는 이 견제 여부를 중심으로 상호협력적 관계,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 NGO 주도의 일방적 관계, 상호 갈등적인 관계로 우리가 유형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형화별로 한번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자, 정부가 우선 상호협력적 관계입니다. 이 정부가 NGO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을 해서 각종 협력과 지원책을 제시하고 NGO 역시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이 상호협력적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 상호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발생한 이 IT 대지진 당시에 민간 구호단체들은 이재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수한 장비와 물자를 보유한 선진국 군대가 도로복구와 항공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를 했죠. 그러나 캐나다 구호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이 캐나다 부대는 1년이 지나도록 도로를 가로막은 낙석의 5%밖에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NGO와 구호 활동의 범위와 지역을 조율하지 못한 다른 부대 역시 자원과 노력의 낭비를 피할 수 없었죠. 스페인의 IT 지원 예산 3분의 1을 사용한 스페인군의 경우도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이 정박한 항구를 중심으로 다른 민간 구호단체와의 교류 없이 독단적으로 지원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미 다른 민간 구호단체들의 식수와 의료 지원이 이루어진 후였었죠. 그 결과로 이 스페인 군대는 이 백신을 맞은 주민들에게 같은 백신을 다시 접종을 하거나 오염된 식수통에 식수를 제공하는 등의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NGO와 정부의 상호관계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NGO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면서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NGO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상실한 간변단체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정부가 정책 의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 관변단체들을 활용할 경우에 정부는 일시적으로 정책 집행에 유리한 사회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관변단체는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이 부정부패와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다른 NGO와 달리
시민들로부터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책적으로 다뤄질 것을 요구하는 민감한 안보 문제들은 이 도외시하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NGO의 성장을 규제할 경우에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부정부패가 증가해서 안보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NGO의 감시 비판을 규제하는 정부 주도의 일반적인 관계는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NGO와 정부의 상호관계 유형은요, NGO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인데요. 자, 이 NGO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는요, 정부가 이 NGO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해서 각종 협력 지원책을 제시하지만 NGO는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경우에 NGO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처럼 NGO가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제기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시킬 경우에 국방부는 주한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NGO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가 반드시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NGO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에 속하기는 하지만 한계점 역시 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국방 NGO는 대부분 주요 군사 경력자 또는 군사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 당국을 능가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미의식과 같이 사상적으로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전문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NGO들이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안보 문제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접근을 고집할 경우에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따라서 이 시민들의 지지와 정책 목표 달성 모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당국을 능가할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갖춘 국방 NGO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NGO와 정부의 상호관계 중에서 이 상호 갈등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면요. 정부가 NGO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NGO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이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 상호 갈등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이 상호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 정부와 NGO는 상대방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고 말입니다. 만약 정부가 NGO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변단체 위주로 배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각종 사업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정부가 NGO로부터 제기되는 이 다양한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NGO의 참여를 배척한다면 이 정부의 권위 상실과 영향력 축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의 빈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NGO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의회와 정당을 대신해서 안보정책의 각종 쟁점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이 NGO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바람직한 국가 안보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 외에도 행정, 법률, 정보, 인프라 제공 등 각종 NGO 지원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NGO가 안보정책의 보조 협력자 또는 안보정책의 감시 비판자로서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